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세계는 뭐랄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네, 정말 그랬죠. 테더가 규제에 친화적인 카드를 딱 꺼내 들었고, 또 진짜 충격적인 패깅 붕괴 소식도 있었고요. 네, USD 코인. 네, 동시에 JP 모건 같은 이런 거물급 전통 금융사들이 참전을 선언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 이 실타래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훑는 게 아니고요. 이 변화들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과연 금융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좀 불안정한 실험일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가장 큰 뉴스부터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테더. 이 테더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USAT 출시 소식입니다. 이미 USDT가 엄청나잖아요. 1,690억 달러. 이 성공을 등에 업고 이번엔 미국의 새로운 규제안, 그 지니어스 액트 기준에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큰 변화 아닌가요? 그동안은 규제랑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요. 테더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더는 그동안 규제 당국과는 약간 좀 긴장 관계, 이런 걸 유지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USAT 출시는 미국의 규제 틀 안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아주 명확한 신호로 보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따른다 이걸 넘어서요. 전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관 출신 그 보 하인스라는 인물을 CEO로 영입했다는 점.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전 백악관 출신이요. 네, 이건 미국 달러의 어떤 디지털 패권, 이걸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발을 맞추겠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잖아요. 준비금 투명성 논란. 이걸 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보니까 연방 정부 감독을 받는 암호화폐 은행 엔커리지 디지털, 그리고 준비금 관리를 위해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켄터 피츠제럴드, 여기랑 손에 잡았다, 이 점도 눈에 띄네요. 기존 USDT와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적용되는 규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용 방식입니다. USDT는 주로 이제 규제가 더 엄격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요. 준비금에도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좀 다양한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었죠. 네, 좀 자유로웠죠? 반면에 USDAT는 이름에서도 딱 보이듯이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규제 준수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준비금도 당연히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구성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KYC입니다. 고객 확인 절차. KYC. 네, USDT는 거래소나 플랫폼에 따라서 KYC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장점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USDAT처럼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자의 심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USDT는 사실상 특정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약간 더 폐쇄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USDT의 그 비교적 자유로운 흐름과는 좀 대조적이네요. 이런 움직임이 그럼 혁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니어스 액트 같은 규제가 명확한 규칙을 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혹시 암호화폐 특유의 그 자유로운 혁신, 이걸 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업계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예요. 규제 준수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더 쉽게 편입되고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순기능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고요. 네. 반면에 과도한 규제가 진입장벽을 높이고 좀 혁신적인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테더의 이번 행보는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약간 두 갈래로 나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두 갈래라면요. 하나는 규제 밖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글로벌 암호화폐용 스테이블 코인, 다른 하나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는 엄격하게 통제된 스테이블 코인. 이 분화 자체가 앞으로 시장의 중요한 변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규제 강화가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일까요? 아니면 성장을 올가매는 족쇄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바로 이번 주에 또다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취약성,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된 U 스테이블 코인, 이게 프로토콜 공격을 받아서 1달러 가치가 순식간에 0.2074달러까지 폭락했다고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서 안정성을 높이려고 한 거죠. 이론상으론 더 안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결국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파고던 공격에 패깅, 그러니까 1달러 가치 유지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후에 한 0.917달러 수준까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시장의 신뢰에는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와이어 팀이 즉시 관련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슬로우미스트 같은 보안 전문 업체랑 협력해서 사태 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패깅 붕괴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는 패깅 실패의 역사와 함께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 2023년에는 시장의 절대 강자인 테더의 USDT조차도 주요 DeFi 풀에서 일시적인 불균형 문제 때문에 패깅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고요. 아, USDT도요? 네, 그리고 합성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SUSD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68센트까지 폭락했고 TrueUSD 같은 경우는 준비금이나 발행 중단 관련 우려 때문에 패깅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최악의 사건, 2022년 테라USD, USD랑 루나 연쇄 붕괴. 이건 약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0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렸죠. 60조 원! 네. 그때 패깅 방어하려고 무려 8만 개의 비트코인을 쏟아부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자오샤오추안 전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향후 10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의 3분의 1이 붕괴할 수 있고 금융위기 시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1달러 가치 유지, 이게 생명인 스테이블 코인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이런 사건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특히 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가 좀 명확히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테라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불신을 남겼습니다. 담보 없이 그냥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겠다. 이 구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줬죠.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 사실상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대세는 실제 자산, 주로 달러나 국채를 1대1 비율로 보유하고 이걸 투명하게 증명하는 자산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근본적인 위험성, 이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JP모건 같은 거대 전통금융기관들, 그리고 페이팔 같은 핀테크 공룡들이 이 시장에 막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거나 준비하고 있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위험성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채택률 그리고 시장 규모를 확보했다. 이런 판단일 겁니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확인한 거죠. 아, 수요가 있다. 네. 둘째는 기술적인 이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로 그것도 24시간 즉시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빠르고 싸죠.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차지백, 고객의 지불 거절 위험이 없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수익 모델의 가능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예치된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 같은 데 투자해서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디지털 은행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거죠. 아, 결국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신뢰와 막대한 고객 기반을 가진 은행들, 그리고 기술력과 시장 선점 효과를 가진 서클이나 테더, 페이팔 같은 기존 플레이어들, 이 대결인데요. 아마 딱 단일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한다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공존하면서 점차 시장이 몇몇 강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기관 고객 네트워크가 아주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게 강점이죠. 반면에 서클, USDC 발행사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네이티브 기업들은 기술적인 민첩성이나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테더보다 먼저 지니어스 액트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초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 먼저 움직였군요. 네. 결국 누가 더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고 또 거래되는데 이 모든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기반, 그러니까 뭐랄까 운동장은 어디인가요? 현재로서는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60% 이상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60% 이상이요? 와, 네. 최근 단 일주일 사이에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 발행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전체 거래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죠. 그 가스비의 36%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래에서 나올 정도니까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막대한지 알 수 있죠. 왜 유독 이더리움인가요? 다른 블록체인들도 많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미 많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미 판이 깔려 있다. 그렇죠. 또 이더리움은 단순히 달러를 디지털로 옮겨놓는 걸 넘어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자산, 이걸 RWA라고 하죠. 이걸 토큰화하고 거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소위 머니레고츠맘,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조합할 수 있는 구성 가능성, 컴포저빌리티, 이런 게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베팅하는 것은 곧 이더리움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 이더리움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의 어떤 핵심 인프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특히 미국 국채 시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그 막대한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 세계 경제, 특히 미국 단기 국채 시장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특히 서클이나 테더 같은 대형 발행사들은 준비금을 주로 미국 단기 국채, T빌에 투자하는데요. 네. 이들의 국채 보유량을 전부 합치면 웬만한 국가 중앙은행 수준에 육박해서요. 전 세계 12번째 규모의 미국 단기 국채 보유 주체가 된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12번째 규모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들이 대규모로 단기 국채를 사거나 팔면 단기 국채 수익률, 즉 단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가 기준금리를 통해서 단기 시장 금리를 통제하려는 정책의 효과를 좀 반감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낳고 있죠. 아, 연준 정책에도 영향이요? 네. 또 만약에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환매 요청, 그러니까 뱅크런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런 게 발생하면 발행사들이 단기 국채를 급하게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시장에 유동성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머니마켓 펀드, MMF, 역시 대규모 인출 사태 때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과 비슷한 위험입니다. 와,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내의 이슈가 아니라 정말 전통적인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커졌다는 거군요.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죠. 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87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25년 9월 기준으로요. 일부에서는 향후 몇 년 안에 1조 6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거래나 투자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요. 나이지리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고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자국동화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신흥국에서요? 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어떤 틈새 시장의 기순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로 통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성장과 통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제 당국과의 갈등,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간의 법적 다툼 소식도 계속 들려오잖아요. 최근에는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의 과거 문자 메시지가 삭제되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증거인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갈등은 현재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규제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코인베이스가 취급하는 일부 암호화폐가 SEC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거래소를 운영했다. 이게 SEC 주장이고요. 네. 코인베이스는 규제 자체가 불명확하고 SEC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만약 법원이 코인베이스에 손을 들어준다면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불확실성입니다. 규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서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계속 지연되는 배경에도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SEC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ETF 승인 지연도 이것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지니어스 섹트처럼 명확한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가 업계에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미국, 나아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변방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규제의 틀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전통금융의 강자들까지 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달러 그 이상입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 또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패깅 안정성 문제,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어떤 충돌, 이런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청취자분들께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다면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AI 에이전트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게 될 텐데요. 이 AI들은 거래를 위해서 아주 끊김없고 효율적인 디지털 화폐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죠. AI는 돈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USDC를 쓸까? USDT를 쓸까? 아니면 페이팔 코인을 쓸까? 이렇게 고민하게 될까요? 어쩌면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달러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선택하고 관리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달러의 브랜드나 티커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저 보이지 않는 자동화된 티커레스한 달러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티커 없는 달러. 네, 이것이 미래 금융환경에서 브랜드의 의미,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줄까요? 한번 생각해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AI가 금융의 인터페이스마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생각, 깊이 고민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금융생활과 투자 전략을 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경쟁, 그리고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한 미카, 또 주목해야 할 아시아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동향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